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를 2번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마지막을 지켜드리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장례 절차와 사후 처리 방법을 조용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살 장례지도사 최병수입니다. 35년 동안 수많은 마지막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병원이 아닌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부모님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세대라면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정약용 선생의 글귀 하나를 떠올립니다. 사는 것이 곧 이별을 준비하는 일이다. 삶이란 결국 헤어짐을 준비하는 일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별을 준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너무 큰 혼란을 겪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몇 달 전 72세 권순자 할머니가 어느 날 새벽 자고 일어나니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할머니는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구급대원들은 조심스럽게 사망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권 할머니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지, 장례식장을 알아봐야 하는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전화기만 붙들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가족들은 모였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체되면서 할아버지의 시신은 점점 경직되고 집안은 슬픔과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준비 없이 맞는 죽음은 남은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남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인을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 최병수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 고인을 지키고 가족 모두가 덜 아프게 이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권순자 할머니처럼 집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료진이나 구급대원을 통해 정식으로 사망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이 임의로 사망을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법상 의사나 119 구급대원 등 공식적으로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망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돌아가셨다면 가장 빠르게 119에 전화를 하십시오.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필요시 심정지 상태를 확인한 뒤 사망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사망을 확인해도 장례를 치르려면 반드시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병원이나 가정의학과, 내과를 찾아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몰라서 허둥지둥하다가 시간이 지체되고 필요 없는 경찰 조사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병사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가 되어 부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례 절차가 크게 지연되며 가족들의 고통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신고하고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진단서가 준비되었다면 가족 또는 보호자가 장례식장에 연락해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24시간 운영되므로 언제든지 연락하면 빈소 준비와 시신 운구를 도와줍니다. 장례식장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68세 남성 김철수 씨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까운 대형 병원 장례식장으로 무작정 옮겼다가 3일간 사용료와 부대 비용으로 무려 8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치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장례식장 몇 군데를 알아두거나 지역별 공공장례시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장례식장에 시신이 안치되면 본격적으로 장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큰 갈림길이 있습니다. 종교에 따른 절차를 따를 것인지, 전통적인 불교식이나 천주교식 혹은 기독교 예식으로 할 것인지를 가족끼리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고인이 평소 원했던 방식이 있다면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고인의 유언이 없고 가족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장례 지도사가 중립적으로 조율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넷째, 사망신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가서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되어야 사망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상속, 연금, 보험금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늦추면 이후에 서류가 꼬이고 법적인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친지와 지인에게 부고를 알리고 장례 일정을 정리합니다. 부고를 전할 때는 과거처럼 신문에 내는 것보다 요즘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간편한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 장례식장 위치와 빈소 번호, 조문 가능한 시간대, 가족 대표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추도 예배나 제사 여부를 결정하고 상속이나 연금 정산 등 사후 절차를 하나하나 챙겨야 합니다. 요약하면 부모님이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첫째 119 신고 및 사망진단서 확보, 둘째 장례식장 연락 및 시신 운구, 셋째 장례 방식 결정, 넷째 사망신고, 다섯째 부고 발송과 일정 정리, 이 5가지를 차례로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본적인 순서를 몰라서 고인에게 죄송함을 남기고 가족끼리 다투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장례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준비는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적어도 사랑하는 부모님께 더 따뜻한 마지막을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이 순서를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크게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족들은 대부분 당황해서 무조건 119를 부르는데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이미 사망 상태라고 판단되면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경찰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병사 기록이 없으면 타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해 현장 검증을 하게 되고 사망 원인이 불확실하면 부검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들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모님이 어떤 질병을 앓고 계셨는지, 주치의가 누구인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를 가족이 함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치의가 있다면 집에서 사망하셨을 때 곧바로 주치의에게 연락해 사망진단서를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주치의가 없다면 119로 이송하여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주치의가 없는 경우 사망 원인이 애매할 때는 경찰 조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커집니다.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이창호 어르신은 자택에서 새벽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은 119를 불렀고 구급대원은 도착하자마자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주치의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 검증 후 병원으로 옮겨져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이창호 어르신의 가족들은 원치 않았던 부검으로 더 큰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결국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지만 이미 할아버지의 몸은 차디찬 부검실을 거쳐야 했습니다. 만약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의료 기록이 있었거나 주치의가 있었다면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평소에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가족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돌아가시기 전에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나 사전 장례계획서 같은 것을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건소나 병원에서도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연명치료를 원하는지 여부와 죽음 이후 장례 절차에 대한 본인의 의사가 담깁니다. 이 문서가 있으면 가족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고인의 뜻을 존중하며 조용히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9세 김영자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자신은 연명치료를 원치 않으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은 서류를 제시하며 의료진과 장례지도사에게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김 할머니는 가족들의 눈물 속에서도 편안하고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질병 이력을 가족이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주치의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셋째,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나 사전 장례 계획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준비만 해도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당황하거나 후회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남은 이들의 슬픔을 줄이기 위해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효도 아닐까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비는 비용 문제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냉정하게 비용을 따져야 하는 현실이 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죽음일 경우 시간에 쫓겨 장례식장이나 장례 서비스를 제대로 비교하지 못하고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장례 비용의 구조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장례식장 사용료. 둘째, 시신운구와 안치 비용. 셋째, 장례용품과 의전 서비스 비용입니다. 우선 장례식장 사용료는 빈소를 빌리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대형 병원 장례식장은 하루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3일장을 기준으로 하면 빈소 사용료만 최소 15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소 규모와 위치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시신 운구와 안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운구 차량을 부르면 기본 요금에 거리 요금이 추가됩니다. 또한 냉장 안치료가 하루 단위로 부과되는데 1일 20만 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장례용품과 의전 서비스 비용은 상복, 관, 수의, 화환, 영정사진, 제단 장식 등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에서 장례업체들이 묶음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부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7세 박재순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은 당황한 나머지 장례식장 직원이 추천하는 풀 패키지를 그냥 수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빈소 사용료 350만 원, 운구 및 안치료 180만 원, 장례용품 패키지 700만 원, 총 1,2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게다가 부가세와 추가 서비스 요금까지 합치니 결국 1,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비슷한 품질과 서비스라도 장례업체를 직접 비교하고 필요 없는 항목을 제외했다면 700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장례는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묶음 패키지를 무조건 수락하지 말고 세부 내역을 하나하나 따져보기. 둘째, 2곳 이상 장례식장 견적을 비교하기. 셋째, 공공장례시설이나 시립장례식장을 적극 활용하기. 특히 서울시립승화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은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며 서비스도 투명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일부 보험사에서는 장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명보험이나 상조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문의해서 장례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례 비용을 줄이는 것은 돈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남은 가족들의 마음에 추가적인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한 지혜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면 슬픔은 더 깊어지고 가족 간 갈등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부모님과 함께 장래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과 예산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엄마는 나중에 어떻게 보내드리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르길 바라세요? 이런 대화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렵지만 서로의 뜻을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많은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례는 떠나는 사람을 위한 의식이면서 남은 사람을 위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돈 때문에 이 치유의 시간을 상처로 만들지 않기 위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또 다른 문제는 법적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사망신고와 상속 처리를 제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산 분쟁이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가장 먼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망진단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을 찾아가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반영됩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인의 주민등록이 살아있게 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세금 부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75세 박인호 어르신의 경우 어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장례만 치르고 사망신고를 깜빡했습니다. 결국 어머니 명의로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가 계속 청구되었고 이것을 취소하는데 큰 행정 절차와 시간이 들었습니다. 또한 사망신고가 늦어지면 상속 절차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사망신고가 지연되면 상속세 신고 기한도 놓치기 쉽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와 가산세가 부과되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원본 일부, 신청인 신분증, 고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세무서 등에도 사망 사실이 통보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추가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에는 직접 사망 사실을 통지하고 계좌를 정리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재산이 있을 경우 명예 이전이나 처분을 위해 법원에 상속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꽤 많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고인의 기본증명서, 상속폭이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빚이 많았던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 가족들이 빚까지 물려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빚이 있는지 없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은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고인의 모든 은행 계좌와 보험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숨겨진 빚이나 재산을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이내, 상속포기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가족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한 번은 70세 윤희자 할머니가 남편이 돌아가신 후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남편 명의로 나온 자동차 과태료를 수년간 갚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65세 최동석 할아버지는 아버지 사망 후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숨겨진 빚까지 상속받아 집을 잃을 뻔했습니다. 장례는 끝났지만 죽음은 법적으로도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가족들도 마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남은 가족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장례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마지막 예의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또 하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아무리 절차를 잘 알고 있어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모든 과정이 두렵고 힘겹게 느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 부모님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별을 넘어 삶의 커다란 지지대를 잃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은 남은 가족들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깊게 남길 수 있습니다. 어느 71세 이명순 할머니는 어머니가 자택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하루 종일 손발이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장례 절차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어머니가 숨을 거두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곁에서 손을 꼭 잡아주던 딸의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엄마 괜찮아. 천천히 해. 우리가 같이 하자.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서류나 절차를 준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잡는 일, 남은 가족들과 서로 의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를 준비할 때는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 간 역할을 나누십시오. 장례식장에서 당장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빈소 준비, 조문객 응대, 장례 용품 계약, 식사 준비 등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떠맡으면 몸도 마음도 금세 지칩니다. 미리 가족끼리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간단히 나누어 두는 것만으로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에서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물이 날 때는 참지 말고 흘리십시오. 감정은 억누를수록 나중에 병이 됩니다. 고인의 사진을 보며 마음껏 울고 마음을 나누는 것도 슬픔을 건강하게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셋째, 조문객 응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조문객은 고인을 추모하러 오는 것이지 가족을 평가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칠애보다 고인을 향한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장례가 끝난 후에도 마음의 상처를 돌보아야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허탈감과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좀 더 잘해드릴 걸, 마지막 인사를 못했어. 이런 생각에
오랫동안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심리 상담을 받거나 종교 모임, 자조 모임에 참여해 슬픔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 김재호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보내드린 후 몇 달 동안 깊은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김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장례는 단지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인을 보내는 동시에 남은 가족들이 서로를 보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것, 서로를 위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장례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따뜻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마음을 다잡는 준비도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남은 인생을 더 견고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오늘까지 차근차근 살펴본 것처럼 부모님이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장례 절차만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법적 절차, 경제적 판단, 심리적 회복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고 알아두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신고하고 사망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례식장을 신중히 선택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셋째, 사망신고와 상속신고 등 법적 절차를 정확한 기한 안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넷째, 마음의 준비를 함께 하고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고 슬픔을 자연스럽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수많은 이별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수십 년간 장례를 도와오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장면은 준비하지 못해 당황하고 슬픔에 휩쓸려 고인을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한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장 고귀한 이별은 준비된 이별입니다. 차분하게, 평온하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이자 남은 인생을 살아갈 가장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두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준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그것이 언젠가 가장 소중한 순간에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새겨두셨다면 댓글로 느낀 점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님 장례 이후 꼭 해야 할 정리 절차, 보험금 청구부터 유산 분배까지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